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 달 금리 인상폭 조절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은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올 들어 LA 지역의 살인사건이 하루 한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에 맞은 사람은 하루 평균 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에서 한 살배기 여아를 데리고 사라진 생모를 경찰이 공개 수배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소아성애자 수천 명이 1년도 지나지 않아 석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범 위험률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최소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상청은 토네이도가 텍사스 동쪽으로 이동하며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정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다음 달 금리 인상 폭 조절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른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며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이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11월 통화정책회의 때에 이어 재차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물가를 잡는 데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12월부터 금리 인상폭을 줄이는 게 가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It makes sense to moderate the pace of our rate increases as we approach the level of restraint that will be sufficient to bring inflation down. The time for moderating the pace of rate increases may come as soon as the December meeting. 4회 연속 0.75%포인트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연준이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선 금리 인상폭을 0.5%포인트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도 물가 상승률이 아직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목표치인 2%대로 내려간다는 확실한 신호가 올 때까지는 긴축은 계속될 것이고 이른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내년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적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Another is to hold on longer at a high level and not loosen policy too early. I think that cutting rates is not something we want to do soon. 파월 의장은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선 노동시장이 진정돼야 한다며 강력한 긴축으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걸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형 기술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미국 기업들의 일자리 수는 12만 7천 개가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월의 절반 수준으로 지난해 1월 이후 최저 증가폭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연준이 금리 인상은 계속하겠지만 일단 속도 조절은 들어간다는 기대감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을 이끌어온 낸시 펠로시 의장 후임으로 하킴 제프리스 뉴욕 제8지구 의원이 오늘 민주당 대표직에 선출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민주당 하원 지도부 비공개 선거에서 52세 제프리스 뉴욕주 하원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그는 미상하원 역사상 최초의 흑인 지도자로서 내년 1월 출범하는 118대 새 의회에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뒤를 이어 민주당을 이끌게 됩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게 뺏김에 따라 제프리스는 하원 의장이 아닌 소수당 원내대표로서 임기를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제프리스의 당선이 미국의 다양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루클린 태생의 제프리스는 빙햄턴대 정치학 학사, 조지타운대 공공정책학 석사, 뉴욕대 법학 박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2006년 뉴욕 주의원을 거쳐
2012년 연방 하원 선거에서 뉴욕 브루클린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또 2019년 하원 서열 4위인 의원단 총회 의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다수당 자리를 되찾은 공화당은 지난 15일 차기 하원 의장 후보로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를 선출했고, 공화당 상원은 16일 차기 원내대표로 미치 매코넬 현 원내대표를 재선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 들어 LA 지역의 살인 사건이 하루 한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 집계 결과 올 들어 지난 19일까지 LA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숨진 사람은 모두 343명으로 하루 한 건 이상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입니다. 올 들어 LA에서 총에 맞은 사람은 모두 1,186명으로 하루 평균 4명씩 총격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총격 피해가 늘어난 것은 일련 번호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한 유령총, 이른바 고스트건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LA 지역 절도 사건은 매달 1,200건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한인타운의 경우 올 들어 지난달까지 392건의 절도가 발생해 다운타운에 이어 LA에서 두 번째로 절도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상용 경찰 로봇을 투입하는 방안이 승인됐습니다. 현실판 로보캅이 탄생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살상용 경찰 로봇 도입안을 8대3의 표결로 승인했습니다. 강력범죄 증가로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무장 로봇을 도입할 것을 적극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인권단체들은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살상무기의 추가 도입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경찰 인력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등 희생자들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것이며, 고위급 간부에게만 살상용 로봇의 투입 허가권을 부여해 남용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댈러스 경찰국은 지난 2016년 경찰 5명을 죽인 저격범 마이카 제이비어 존슨을 사살할 때 폭탄을 장착한 경찰 로봇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한 살배기 여아를 데리고 사라진 생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사진 속의 여아, 생후 10개월 된 카이라 양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은 어제 오후 1시 15분. 당시 베이비시터가 집에서 돌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데리러 왔습니다. 카이라를 낳은 생모인 이 여성은 그러나 법적으로 양육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의 납치 실종 신고에 따라 LA 경찰국과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올해 31살의 다이애나 로블스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사유는 공개하지 않은 채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로블스는 키 5피트 2인치, 140파운드 체격의 히스패닉 여성이며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당시 회색 스웨터에 검은색 바지와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2년도형 하얀색 포드 포커스 차량도 수배했습니다. 급히 어디론가 뛰어가기 시작하는 경관. 경관이 뛰어들었고 잠시 후 기저귀를 찬 남자아이를 물속에서 건져내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흡이 멈춘 아이에게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잠시 후 도착한 응급구조대원들에게 아이를 인계했습니다. 2살배기 남자아이는 부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미끄러져 연못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행히 신속한 구조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기를 구하러 물에 뛰어들어간 여성 경관은 심지어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잭슨빌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주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몸을 아끼지 않은 경관의 용기가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소아 성애자 수천여 명이 1년도 지나지 않아 석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범 위험률이 높은 소아 성애자들이 대규모 석방되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도소가 소아 성애범들을 대거 석방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뒤 1년의 형기도 채우지 못한 죄수 7천여 명이 가석방돼 사회로 돌아간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의 평균 수감 기간은 2년 10개월인데 이들 7,000명은 평균 수감 기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석방됐습니다. 소아성애는 아동들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는 이상 성행동을 말하는데 치료가 어렵고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최소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상청은 토네이도가 텍사스 동쪽으로 이동하며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아파트 단지.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 집안이 그대로 보입니다. 어제 엘라베마주에 시속 110마일 토네이도가 발생해 나무가 쓰러지면서 이동식 주택을 덮쳐 2명이 사망했습니다. Right now we just got 2 confirmed fatalities. We have one that's still at the hospital, but yeah, they were in the same residence off of Williams.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 남부 지역에 토네이도가 강타해 나무가 쓰러지고 주택이 파손됐습니다. 강풍에 지붕이 파손된 거주자는 당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So we go and get in the closet and we just stay and we can hear things falling and everything. And we just pray. God, please take care of us, please. 기상청은 엘라베마주뿐 아니라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중부와 남부 등에서 30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토네이도 피해가 광범위하게 속출하면서 소방관들은 부서진 집에서 사람들을 구조했고 자원봉사자들은 주민들을 인근 학교 등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정전집계 전문 사이트 파워아웃티지에 따르면 오늘 낮 엘라베마주는 2만 5천 건, 테네시 1만 2천 건, 미시시피 4천 건 등 총 4만 1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소포절도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년 새 23%가량 절도 범죄가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세이프아이즈가 연방수사국의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전국에서 모두 2억 6천만 개의 소포가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3% 늘어난 것으로 액수로는 195억 달러치나 됩니다.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면서 배달되는 소포도 급증했는데 그만큼 절도도 늘어난 것입니다. 소포절도가 가장 심각한 곳 1위는 샌프란시스코, 그 뒤로 시애틀과 오스틴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소포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집 문 앞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으며 집에 소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직장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기점으로 LA 카운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4,353명.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어선 것은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추수감사절 기간 신규 감염된 환자가 잠복기를 거쳐 확진 판정을 받으면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한 경우가 많아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남에 따라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자발적인 방역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온라인 도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정부 세수는 늘고 있지만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박진호 기자입니다. 뉴저지주는 현재 애틀랜틱 시티에 있는 카지노 도박장에서 할 수 있는 도박 게임을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카지노 도박과 각종 스포츠 게임의 승패 등을 놓고 돈을 거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 등 두 가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지노 도박은 2014년, 온라인 스포츠 도박은 2018년부터 합법화됐습니다. 대 애틀랜틱 시티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러한 온라인 도박은 처음 시작하던 2014년에는 1년 총 수익이 1억 2,300만 달러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에만 무려 19억 달러를 기록해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애틀랜틱 시티 카지노를 비롯해 뉴저지주 전체 도박 사업체들이 올해 10월까지 올린 43억 달러의 총 수익 중 온라인 도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나 됐습니다.
주 정부로서는 온라인 도박을 허용하는 것으로 2014년에 1,800만 달러의 세수를 올렸는데 올해는 처음 10개월만 기준으로 해도 3억 달러에 가까운 세금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는 온라인 도박 사업 허용 여부를 10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엄청난 세수로 인해 내년에 다시 10년을 연장하거나 또는 10년마다 갱신하지 않고 아예 영구화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온라인 도박의 익명성, 접근성, 편의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는 일이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탁턴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이 청소년층까지 파고들면서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37%는 온라인 도박 경험이 있고 17%는 스트레스나 분노 또는 중독 등 다른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백악관이 중국의 코로나 봉쇄 반대 시위 확산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쟁과 동시에 협력해야 할 상대라는 인식이 깔린 행보로 풀이됩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미 백악관이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한 항의와 관련해 평화 시위를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 조정관은 화상 브리핑에서 중국 상황에 조심스러운 것 같다는 질문에 시위대를 대변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미국은 항상 표현의 자유 편이었다고 답했습니다. I mean, we're not going to speak for the protesters, but we will continue to speak up for the right of peaceful protest and the right of free assembly. 미국 정부는 앞서 중국 내에서 평화 시위 권리를 옹호하면서 봉쇄 정책에 대해선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 발언은 현안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원칙을 재확인하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에 대한 신중한 반응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불투명한 군사력 증강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우려하는 동시에 사안별 경쟁과 협력이라는 관계 설정을 재확인한 겁니다. We don't want a new Cold War. We're not looking to decouple our economies. We're simply looking to be clear-eyed about some of the challenges that China poses. 경제와 안보는 물론 민주주의 근간까지 망라된 중국 관련 현안은 현지 시각 1일 백악관에서 개최될 미국과 프랑스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앤썸 블루크로스 보험이 아시안 커뮤니티 대상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앤썸 블루크로스는 2023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기간을 맞아 한미 메디컬 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인들의 가입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입 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지만 내년 1월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15일 이전 가입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앤썸 블루크로스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험료 지원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 가입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밝혔으며 가구 수입에 따라 보험료 전액을 보조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운명을 건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금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김민재와 황희찬의 출전 여부를 놓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종아리 부상에도 가나전 90분을 넘게 뛰며 투혼을 보여준 김민재는 통증이 더 심해진 탓에 훈련 대신 숙소에서 치료와 휴식에 전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종아리 부상이 완쾌되지 않은 김민재는 포르투갈전에서도 끝까지 출전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벅지 부상으로 1, 2차전 모두 결장한 황희찬은 가나전 회복 훈련에 이어 또 한 번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포르투갈전. 어느 때보다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만큼 황희찬의 복귀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성한 곳 하나 없지만 하나같이 투혼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에게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둥근 축구공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카타르 월드컵의 열기가 한창인 가운데 오늘은 C조와 D조가 마지막 예선 경기들을 치렀는데요. 먼저 있었던 D조의 경기에서는 튀니지가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를 1대0으로 이기는 이변을 연출했지만 호주가 덴마크를 잡으면서 16강 진출은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튀니지의 승리는
51년 만에 따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한 방으로 프랑스를 무너뜨린 하즈리 선수는 프랑스와 튀니지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선수로 알려져 축구 팬들에게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D조의 또 다른 경기에서는 호주가 덴마크를 1대0으로 침몰시키며 귀중한 승점 3점을 따내면서 조 2위로 16강에 안착했습니다. 이어서 벌어진 C조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는 아르헨티나가 폴란드를 2대0으로 누르고 승점 6점을 기록하며 16강에 올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메시의 페널티킥 실축에도 2점을 만들어냈으며 폴란드는 경기는 패했지만 승점 4점으로 동률인 멕시코의 골득실에 앞서 조 2위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같은 시간 타코 군단 멕시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2대1로 승리를 거뒀으나 조 3위로 아깝게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호주와 프랑스는 폴란드와 16강에서 대결하게 됩니다. 내일은 E조와 F조의 마지막 경기들이 있을 예정인데요. 오전 7시에는 승점 4점으로 조 선두를 달리고 있는 크로아티아와 승점 3점의 벨기에가 맞붙게 됩니다. 양팀 모두 꼭 이겨야 하는 경기로 엄청난 혈투가 예상됩니다. 같은 시간 승점 4점을 기록하고 있는 모로코는 16강 진출이 이미 좌절된 캐나다와 시합을 갖게 됩니다. 이어서 11시에는 승점 1점으로 벼랑 끝에 몰린 전차 군단 독일이 승점 3점의 코스타리카를 상대할 예정이고요. 독일을 꺾으며 파란을 일으킨 일본은 조 1위 스페인과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빌드업 축구를 구사하는 팀들의 대결인데요. 티키타카 스페인과 스시타카 일본의 경기에 축구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소식 마칩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